저금리가 이루어지고 집값 상승기가 되면 전 국민이 집을 사자 이런 투자자가 다 되는 것 같아요. 이대로 가다간 네. 사실은 집값이 하반기에 더 폭등을 더 오르 지금 상황이라면 뭐 이거는 더 오르죠. 예, 그러면 더 오를 거밖에 없죠. 이거는 사실은 이렇게 사회가 감당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결국 한국인은 우리 이런 위기를 이제 극복하려면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 생각하기에는 토지 비축 제도의 내실화 신도시 계획을 미리 하자는 거예요. 결국은 집값이 이제 이렇게 급등했을 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금리를 올리는 방법밖에 없다. 근본적으로 그런데 금리를 올릴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경기에 참 안 좋은 안 좋죠. 그러니까 예. 옛날에 일본의 버블 붕괴, 그 다음에 리먼 쇼크, 금리가 급격하게 올랐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발단은 결국 금리의 급격한 인상이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대출 규제하는 나라는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대출 규제를 이제 좀 엄격하게 해가지고 미국도 지금 사실은 이렇게 옛날에 이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로 이제 그 모기지를 예. 해줄 때 이제 서브프라임 같은 경우는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죠. 예. 뉴질랜드, 스웨덴 이런 나라에서는 뭐냐면 중앙은행에 대해서 금리 결정할 때 주택 시장의 영향을 반영하자 이런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인플레이션을 이제 물가 상승률 범위 내에서 그걸 안정시키기 위한 게 중앙은행의 기본적인 역할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예. 주택이 반영이 거의 안 되는 모양이에요. 주택이 2배 막 이렇게 올랐는데도 거기에 맞춰서 금리가 조정되는 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저금리가 이루어지고 집값 상승기가 되면 전 국민이 집을 사자 이런 투자자가 다 되는 것 같아요. 예. 처음에는 다 이거 외국인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외국인 투자를 완전히 전천 차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계속 오른 겁니다. 그래서 정책 무용론만 확산되고 있는 뭐 이런. 자, 그리고 주택 공급 확대. 그 부분에 있어서 미국은 환경운동과 중산층 이기주의가 결국 개발 반대를 했다라고 한국은 투기꾼 책임론, 환경운동 결합해서 공급 확대 부정적인 영향이 지금까지 셌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집값이 뭐 한국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 치솟고 있는데 공급 확대 정책이라는 게 우리나라는 특히 어려운 게 아파트 위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이제 단독주택은 이제 아니고 이제 대규모 이제 공동주택을 짓다 보니까 예. 아파트 최소 4, 5년 그렇죠. 인허가 받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신도시 7, 8년, 재건축 10년 걸립니다. 근데 공급 대책을 발표해도 사실은 이게 급등의 신호탄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값이 상승기에는 정부가 공급 확대 정책을 펴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그렇죠. 바로 넣더라도 오히려 시간이 좀 걸리니까 시장에서는 또 거꾸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죠. 예. 미국은 그래도 좀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미국은 그래도 좀 탄력적이라고 해도 미국이나 선진국도 역시 환경주의 토지 확보가 이제 쉽지 않은 상황이 그렇죠.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앞서서 저희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예. 각종 규제에 묶여 있는 거죠. 결국 한국인은 우리 이런 위기를 이제 극복하려면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 생각하기에는 토지 비축 제도의 내실화 신도시 계획을 미리 하자는 거예요. 예. 지금 우리도 토지 비축 제도가 있는데 별로 그렇게 효율화되지 이게 않아요. 토지 비축 제도가 제가 저도 그래서 관심이 있어서 좀 취재를 좀 했었더니만 이게 대부분은 그 도로 그렇죠. 도로. 도로를 뚫기 위해서 미리 땅을 사놓는 이런 경우 외에는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변창흠 전 장관이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좀 했더라고요. 이게 토지 하겠다. 비축 제도 해보자는 해보자. 얘기를 했는데 결국 뭐 교체가 되셔가지고 근데 그걸 보면 이제 싱가포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신도시를 미리 계획을 해놓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게 집값이 오른 다음에 신도시를 추진해요. 그러면 거의 10년 걸려요. 그러면 아무 효과도 없고 주변에 집값만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걸 계속 반복할 거냐? 그거는 서로 한번 머리를 맞대봐야 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예 이제 좀 입지 조사 사실은 이제 뭐 지금 이제 문제가 되고 있지만 LH 같은 경우에 사실은 전국에 뭐 제가 알기로는 모든 땅에 대한 사실 입지 분석과 이런 것들을 다 끝내놨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물론 입지 분석만 했지 사실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토지를 비축해놓은 상태는 아니지만 미리 비축해 놓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문제가 터졌을 때 자 여기 땅이 있으니까 자, 그러면 굉장히 바로 심리적으로 지읍시다. 바로 지읍시다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거와 관련해서는 또 하나 이제 광역철도 개발과 택지 개발을 연동하는 방법이 필요한데요. 광역철도 우리도 일본 같은 게 철도 회사들이 택지 개발을 그렇죠. 이것도 지난번에 제가 잠깐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문제는 신도시 개발하고 그다음에 철도 다시 하고 그러니까 뒤늦게 이제 개발 신도시를 지정하고 자 그럼 여기를 하려니 이거 철도는 없으니까 놓긴 놔야 되겠네. 이제 이런 거죠. 지금 이런 건데 지금 우리 광역철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춰서 택지 개발을 무슨 꼭 3만 가구, 10만 가구가 아니라
1000단위, 2000단위, 3000단위라도 그 주변에 만들어 놓으면 굉장히 나중에 그 어찌됐건 이제 이 철도가 이제 뚫리는 순간부터는 바로 이제 사실은 집을 짓거나 해서 주택 수요를 어느 정도 감당해 그렇죠. 줄 수 있는. 그리고 얘기하면 광역철도라는 게 우리 교통의 일종 혁명인데 그렇죠. 이거를 만드는 이유는 사실은 도심 수요를 분산하기 위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사실은 GTX가 이제 가장 대표적이지만 GTX 역들이 지금 이제 몇 군데 이제 추가 정착들이 있는데 그 역 주변에 대한 개발 계획들이 아직 아무것도 없거든요. 사실은 이제 막 수립을 하는. 그러니까 이게 벌써 늦은 거죠. 지금. 그렇죠. 예. 그리고 그거 말고도 지하철망도 지금 굉장히 촘촘하게 촘촘하게 지금 되고 근데 있죠. 그거를 만들면서 미리 이제 사전에 좀 그 주변 지역에 어쨌든 택지나 개발할 수 있는 방안들을 미리 그거는 일본처럼 뭐 철도 회사가 하면 좋지. 우리는 철도가 이제 공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죠. 쉽지 않지만 예. 일본 같은 건 그러니까 사철이지 않습니까? 그 철도 회사들이 택지 공급량들이 한 3, 4, 5위가 다 철도 회사들. 예, 철도 회사들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결국 공급이라는 게 그럼 철도 회사들이 훨씬 더 그러니까 일본은 완행 열차와 급행차를 같이 운영합니다. 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잘 짜놨더라고요. 그래서 뭐 보통 완행으로 타면 2시간 걸릴 걸 1시간으로 네. 딱 출퇴근 시간 1시간에 운영하고 그러면 그 사실 굳이 비싼 시내에 도심에 들어가 살 이유가 없이 자 1시간 자 출퇴근 시간 우리 얼마든지 급행.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철도 회사들이 결국은 이게 이제 민간과 공공일 텐데 결국은 공공은 효율성이 확실히 떨어지는 거고 민간은 어찌됐건 최대한의 수익성을 높이면 어떻게 될 거냐를 고민을 해서 아마도 이제 그런 땅들을 그렇죠. 미리 개발을 하고 이런 게 된다. 아마 이제 그렇게 저는 받아들여요. 그리고 지금 뭐 GTX 같은 것도 민자 사업으로도 하고 있으니까 다 민자 사업이죠 사실. 민자 사업을 하면서 예. 그런 택지 개발과 관련된 걸 민자 건설업체한테 좀 권한을 주든지 특혜를 비춰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나라는 특혜라고 할 테니까 LH가 뭐 하는 수밖에 없겠죠. 민간 합동으로 그러면 뭐 좀 들어간다든지. 네. 예. 그러니까 그거를 미리 좀 해놓으면 되는데 우리가 10년 되게 100년 되게일 수는 없지만 적어도 10년 앞을 내다보면 왜냐하면 신도시 개발하면 10년 걸리거든요. 그렇죠. 예. 그럼 미리 개발을 해야죠.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외국보다 좋은 게 신도시라는 걸 개발한 경험들이 외국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걸 특화된 걸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뭐 일본만큼 저희도 신도시 쪽에는 좀 특화돼 있잖아요. 있죠. 그다음에 도시 밀도와 관련된 이제 아까 미국에서도 지금 조닝제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네. 결국은 적정 밀도. 왜냐면 우리는 지금 7, 80년대에 좀 뭐라 그럴까? 이제 낮게 돼 있죠. 낮게 돼 있는 저밀도죠. 그러니까 저밀도, 중밀도 정도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면 이게 사회 문제화되고 사회 갈등을 초래할 정도라면 우리가 적어도 신도시를 개발할 때 중밀도 정도, 그러니까 뭐 좀 도시의 밀도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은 뭐 예를 들면 평균 용적률이 뭐 세종시도 한 150%에서 180%, 판교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200 이하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뭐 거의 저밀도죠 사실. 200이면 뭐 중밀도라고 저밀도라고. 그다음에 지나치게 공원 용지를 많이 넣는 것도 사실은 문제가 있어요. 녹지공간을 먹어야 한 30%, 40% 넣고. 근데 우리는 다 주변이 산이잖아요. 그렇죠. 그 산이란 산도 자체가 일종의 이미 뭐 녹지인데 그런 걸 감안해서 어떤 도시 개발 방향을 우리가 짓고 있는 신도시가 뭐 1950년대, 60년대 유럽이나 일본에서 했던 도시 계획하고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지금 너무 이렇게 왜냐면 사회적 갈등 비용을 생각하면 그렇게 되면 지금 분양가를 더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뭐 주택 가격이 문제니까 가격을 낮추려면 저렴 주택을 공급을 해야 되는데 저렴 주택을 공급하려면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서울 시내 용적률 자체를 좀 상향 조정하자. 재개발 재건축할 때 올려주자. 올려주는 조건으로 대신에 임대주택을 짓게 하자는 그러니까 특혜를 좀 주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왜냐하면 이런 부분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장기 모기지. 최근에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많이 이제 요즘 얘기는 나오더라고요. 외국에서는 다 선진국에서 다 하고 있어요. 90%. 이게 물론 집값을 올리는 주범이라는 분석도 있지만 자기가 적어도 이게 무슨 투기적 수요가 아닌 이상은 자기 내 생애 첫 마련 주택 같은 경우 생애 최초 주택자들이라는 90%까지 모기지 해줄 수 있죠. 그렇죠. 뭐 1가구 1주택에 한해서만 최초 주택에 대해서만 지원한다든지 얼마든지 이거는 뭐 옵션을 걸어서 하면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에 아까 이제 우리 이런 게 전제 조건이 뭐냐면 사회적 협약, 대타협 이런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밀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주택 목표를 재설정하는 이대로 가다간 사실은 집값이 하반기 더 폭등을 더 지금 상황이라면 뭐 이거는 더 오르죠. 그러면 더 오를 거밖에 없죠. 이거는 사실은 우리 사회가 감당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영국에서도 이제
그때 이제 나왔던 게 이제 그 내집 갚기의 운동 같은 거였는데 내집값 1가구 1주택이 이제 목표다. 그러니까 저희도 사실은 무주택이 저희 정책의 목표로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누구나 집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1가구 1주택을 갖도록 그러니까 주택 1가구 1주택 장려 정책은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자칫 오해를 받아서 이게 집값을 올리는 우려가 있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근데 사실 1가구 1주택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집 없이 그냥 뭐 계속 전세 월세를 전전할 수 그렇죠. 없는. 장기적으로 보면 이렇게 경기 상황에 따라서 경기가 좋아지면 집값이 오르고 특히 저금리 이렇게 글로벌하게 저금리 상황이 봉착하면 집값 오르는 불가피하지만 그렇다고 인위적으로 금리를 올릴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결국 공급 확대 말고는 현실적인 정책적 대안이 있느냐? 아까 얘기했지만 저금리 상황에서는 모두가 주택을 사자는 세력으로 돌변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아까 뭐 캐나다나 뉴질랜드의 실패, 우리도 마찬가지죠. 투기꾼만 잡으면 집값이 안정될 거다. 근데 뭐 전 국민이 투자자로 바뀌는 거를 그걸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금리가 낮은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집이 만약에 좀 풍부하다. 그때 이제 말씀 결국 이제 공급이죠. 공급이 풍부해서 집을 굳이 그렇게 막 죽기 살기로 막 매달리지 않아도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 집값이 안 오를 수도 있겠죠. 물론 근데 그나마 또 이게 또 틀린 게 좀 미국이나 이런 선진국도 주택이 부족하지 않다라고 봤지만 사실은 지금 저희가 이제 따져본 바로는 미국이나 선진국들도 주택이 부족하다. 부족하다. 그냥 계속 이제 이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 환경 이런 것들에 묶이다 보니까 적정량을 공급하지 못하고 있다는 건 지금 주제 사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이거를 우리는 뭐 이게 투기뿐이야라고 생각할 수는 없다라는 게 다시 한번 증명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결국은 1가구 1주택에 대한 어떤 그 정책적 목표는 좀 확실히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 결국은 역시 공급 외에는 어떤 아니 현실적으로 아닌가 정책이라는 게 뭐 아니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방법이 다른 대안이 있네. 그렇죠. 지금 우리가 정부가 투기꾼 책임론으로 4년을 펼쳤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지만 뉴질랜드, 캐나다, 거긴 왜 오르냐 그러면 중국이 책임 아니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일정 정도 오르는 거는 어쩔 수 없지만 그 한도를 초과할 정도 오르는 건 결국은 공급의 제한이 제일 큰 원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저는 그런 생각도 드는 게 이제 지금 저희가 이제 대선이 이제 한 6개월 정도 남았네. 이제 내년 3월이니까 6개월은 아니구나. 조금 더 남았지만 이제 대선을 앞둔 마침 이 상황에서 그렇다면 솔직히 현 정부에서는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차기 대선 주자들이 지금부터라도 명확한 어떤 이런 그 국민적인 대타협과 어떤 이런 패러다임을 좀 보여주면서 대선에 바로 이제 당선이 되자마자 사실은 바로 정책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때부터 뭘 새로 하겠다라고 하면 이미 늦은 거죠. 근데 지금 이미 뭐 늦은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지금 근본적인 패러다임 시프트가 필요한데 기존에 있는 정치인들도 글쎄 그런 게 가능할까요? 저는 가능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정부에서 좀 가능하면 마무리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정부에서 어쨌든 막 끝장 토론을 하더라도 너무 안타까워서 이번에 이런 그러니까 이번 자료가 의미하는 거는 여튼 하여간 지금 정부가 참 정책 한계는 봉착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뭐 할 수 있는 건 다 했는데 본인들 입장에 무기력증에 좀 빠질 수 있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상황이 좀 전개되는 건 아니겠느냐. 지금 일단 젊은이들 그다음에 가장 무주택 가장 하두인데 더 이상 정부에서 뭔 얘기가 나오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깝깝합니다. 20년 전부터 몇 년째입니까 이게 계속 되풀이되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 같아가지고 역사가 진짜 되풀이된다고 하지만 참 이게 되풀이돼서는 안 되는 일들이 되풀이되고 있기 때문에 더더합니다. 뭐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죠.